안녕하십니까. 민법 통합이론 계약법 총론 보고 있고요. 계약의 성립, 그 과정을 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527조, 528조 1항, 529조, 530조, 534조 이게 기본 조문이라고 그랬죠. 기억나시죠? 527조 청약은 처리하지 못한다. 528조 1항 승낙기간을 정했을 때 그 기간 내에 승낙 통지를 받지 못하면 청약은 효력이 상실된다. 529조 승낙기간을 정하지 않았을 때는 상당한 기간 내에 승낙 통지를 받지 못하면 청약은 효력을 잃는다. 그 기간이 지나서 승낙이 도달했다. 연착한 승낙을 청약자가 새 청약으로 볼 수 있다. 청약에 대해서 조건을 붙이거나 변경을 해서 승낙을 했다면 이때는 청약을 거절하면서 동시에 새로 청약한 것으로 본다. 이게 기본 조문이었습니다. 거기에 이제 추가해서 조금 까다로운 게 있어요. 이제 그거까지 같이 한꺼번에 보겠습니다. 자세하게. 자, 먼저 청약. 계약이 성립하려면 99.99% 청약과 승낙의 합치로 성립한다고 그랬죠? 자, 이때 청약. 계약을 요청하는 거죠. 당연히 그 청약 속에는 구체적이고 확정적 내용이 들어있어야 되죠. 왜? 이 청약과 일치하는 승낙을 받으면 계약이 성립해야 되니까 당연히 청약 속에는 그 계약의 구체적 내용이 들어있어야 돼요. 따라서 청약의 유인과는 구별하셔야 돼요. 상가나 아파트를 분양 광고했다. 청약이냐? 아니에요. 그 분양 광고는 청약을 꼬시는 거야. 그러니까 상가나 아파트 분양 광고를 본 사람이 청약을 하고 상가나 아파트 분양 광고한 사람이 다시 승낙을 하고 그래야 계약이 성립하죠. 청약의 유인 을 받은 자가 청약 하고 유인한 자가 다시 승낙 해야만 계약이 성립하는 청약의 유인과 청약을 구별하자. 자, 청약에는 이렇게 구체적 내용이 들어있어야 되고 그 청약자가 특정인이죠. 누군가 특정한 사람이 청약을 하겠죠. 그 사람이 누구냐가 청약 속에 꼭 명시돼야 되느냐? 그렇진 않죠. 우리 자동 판매기 설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동 판매기 설치도 청약입니다. 이 자동 판매기 안에 있는 요러한 물건을 요 가격에 사세요라는 청약이에요. 이 자동 판매기는 특정한 누군가가 설치했겠죠. 그죠? 근데 그 사람이 그 청약 속에 자동 판매기 설치 속에 반드시 들어있냐? 누가 설치했다가 반드시 들어있어야 되느냐? 그건 아니죠. 자동 판매기에서 물건을 사는 사람, 즉 승낙자는 이거 누가 설치했는지 관심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가 돈을 넣고 버튼을 눌렀을 때 내가 원하는 물품이 나오기만 하면 돼요. 그런 의미에서 청약자는 특정인이 돼 그 특정인이 누구인지가 청약 속에 굳이 명시될 필요는 없습니다. 마지막, 청약은 특정인에게 할 수 있죠. 누군가를 콕 찍어서 네가 사라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자동 판매기 설치처럼 불특정 다수인에게 청약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일단 청약과 관련된 요 내용은 꼭 일단 기억을 해두세요. 그리고 나서 앞에서 봤던 527조, 528조 1항, 529조, 530조 요걸 묶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갑이 을에게 뭐 A 토지를 1억에 사라라고 청약을 발송했고요. 상대방 있는 의사 표시니까 도달함으로써 효력이 생기죠. 따라서 도달하기 전에는 당연히 처리할 수 있지만 도달 후에는 처리하지 못하죠. 이게 청약의 구속력이었어요. 그 다음에 뭐였어요? 언제까지 처리하지 못하느냐. 즉, 이 청약의 구속력이 언제까지 존속하느냐. 두 가지가 있었죠. 갑이 기간을 정했어. 예를 들어서 1월 20일까지 정했어. 갑이 이렇게 청약을 하면서 1월 20일까지 답을 달라 그랬어요. 이게 528조 1항이야. 따라서 요 1월 20일까지는 철회를 못하는 거예요. 그 1월 20일까지 갑은 승낙을 받아야만 돼요. 528조 1항에서 뭐라고 돼 있어요? 그 기간에 승낙을 받지 못하면 갑의 청약은 효력을 잃는다 이렇게 돼 있죠. 또 하나, 갑이 만약에 이 기간을 정하지 않았어요. 그냥 1억짜리 이 땅 A라는 토지를 1억에 사라 이렇게만 청약을 했고 언제까지 답을 달라
그 날짜를 안 박았어. 안 박았을 때 529조가 적용이 되는 거죠. 상당한 기간 내에 승낙을 받아야 된단 말이지. 그죠? 만에 하나 그 상당한 기간 내에 승낙을 받지 못하면 갑의 청약은 효력을 잃는다라고 돼 있어요. 결과적으로 이 청약의 구속력의 존속기간, 갑이 기간을 정했다 1월 20일까지 정하지 않았다 상당한 기간, 그 기간은 청약의 구속력의 존속기간이면서 그 기간 내 승낙을 받아야만 하는 승낙 기간의 의미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간 내에 승낙을 받지 못한 채 이 기간이 지나버리면 청약은 효력이 상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청약이 효력이 상실된 상태에서 승낙이 도달을 하게 되면 여기에 530조가 적용되는 거죠. 이 승낙은 연착한 거잖아요. 이거를 갑이 새 청약으로 볼 수 있다라고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연착한 승낙에 대해서 갑이 다시 승낙을 하면 계약이 성립할 여지는 남아있는 거죠. 그죠? 그 다음 기간 내에 도달했다. 계약이 성립하겠죠?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언제 성립하느냐예요. 계약은 언제 성립하느냐. 자, 승낙도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니까 승낙이 청약자한테 도달한 때 계약이 성립하겠죠. 그죠? 승낙이 청약자한테 도달한 때 그것도 기간 내에. 그래서 계약이 성립하려면 기간 내에 승낙이 청약자 갑에게 도달한 때 계약이 성립하는 거예요. 그죠? 기간이 지나서 도달했을 때는 계약이 성립하지 않으니까 결과적으로 계약이 성립하려면 요 기간 내에 승낙이 청약자 갑에게 도달한 때 계약이 성립하는 거예요. 그런데 531조 좀 어려운 게 나왔어요. 격지자 간의 계약은 승낙의 통지를 발송한 때 성립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문제입니다. 531조. 자, 일단 격승발. 자, 그래서 격지자는 우편물을 통해서 계약하는 사람들을 생각합니다. 우편물. 만나서 마주 앉아서 계약을 하거나 전화로 계약을 했다. 대화자. 이 대화자는요. 청약과 승낙이 즉각적으로 상대방한테 도달하죠. 이게 대화자예요. 반면에 우편물을 통해서 청약과 승낙을 하면 그 청약과 승낙이 일정한 시간이 지난 다음에 상대방한테 도달하잖아요. 그게 격지자예요. 격지라고 해서 땅이 떨어져 있는, 장소적으로 떨어져 있는 자를 말하는 게 아니라 시간적으로 떨어져 있는 자들을 말하게 됩니다. 자, 그럼 531조를 가지고 내용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계약이 성립하려면 기간 내에 승낙이 청약자한테 도달한 때 성립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격지자는 승낙 통지를 발송한 때 성립한다고 그랬으니까 자, 격지자로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을이 승낙의 의사표시가 들어있는 우편물을 1월 11일 날 발송을 했어요. 그 을의 승낙서가 1월 14일 날 갑에게 도달했어요. 기간 내에 도달했죠. 계약이 성립했죠. 언제 성립한 거예요? 발송 시 성립한 거예요. 그죠? 격지자. 반면에 을이 승낙서를 19일 날 발송을 했어요. 근데 21일 날 갑에게 도달했어요. 계약이 성립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531조를 적용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531조는 우리 대법원에 의하면 격자 사이에 계약이 성립이 된다는 걸 전제로 언제 성립했는가를 판단할 때 적용하는 조문으로 봐요. 531조는 격자 간의 계약이 성립했냐 안 했냐를 판단하는 조문이 아니라 격지자 간의 계약이 성립이 됐다는 것을 전제로 언제 성립했는가를 판단할 때 적용하는 조문으로 봅니다. 531조. 그러니까 다시 보면 이런 거예요. 11일 날 승낙을 발송했고 14일 날 도달했다면 기간 내 승낙이 도달했으니 계약은 성립했잖아요. 이때 531조를 적용하는 거야.
그래서 11일 날 성립했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반면에 을이 승낙을 19일 날 발송을 했고 이게 21일 날 갑에게 도달했다면 계약이 성립조차 하지 않았으니 531조를 적용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즉 요거는 530조로 가는 거예요. 연착한 승낙으로. 됐죠? 자, 일단 531조를 이해하셨습니다. 어디에 적용되는 규정인가? 그 다음 승낙을 봅니다. 승낙은 당연히 청약과 내용이 일치해야 된다 그랬죠? 여기서 534조가 적용됐죠? 청약을 변경하거나 조건을 붙여서 승낙을 했다. 그러면 청약 거절과 동시에 새 청약으로 보다. 그 다음 승낙은 반드시 특정한 청약자한테 해야 돼요. 불특정 다수인에게 승낙한다는 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 청약자가 특정인이니까. 청약은 특정인에게 할 수도 있고 불특정 다수인에게 할 수도 있지만 승낙은 반드시 특정한 청약자에게 해야 되죠. 상식적이죠. 그리고 청약을 수령한 사람은 승낙 의무가 없어요. 계약자 원칙이 있기 때문에. 더 나아가서 회답 의무도 없습니다. 사기 싫으면 그만인 거야. 회답까지 할 의무도 없습니다. 일단 승낙에서 이 정도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어려운 거 528조 2항 3항을 보겠습니다. 사고에 의한 연착이라고. 자, 갑이 을에게 청약서를 1월 9일 날 발송했고 1월 10일 날 청약서가 을에게 도달했어요. 승낙 기간은 1월 20일로 정했습니다. 물론 정하지 않으면 상당한 기간이 될 수도 있겠죠. 자, 이 상태에서 을이요 승낙서를 11일 날 발송을 했어요. 을이 갑한테. 그럼 을이 갑한테 발송한 이 승낙서는 1월 11일 날 발송했으니까 1월 20일까지 갑한테 도달할까요? 안 할까요? 99% 도달하겠죠. 중간에 무슨 사고가 없는 한. 그죠? 근데 지나서 도달했어요. 즉 중간에 사고가 났어요. 528조 2항에서 이렇게 해놨습니다. 승낙이 기간이 지나서 도달했어요. 즉 연착을 했어요. 을의 승낙이 1월 21일 날 갑에게 도달했어요. 그런데 그 기간 내에 1월 20일까지 도달할 수 있었던 발송이었어요. 을의 승낙서가 1월 21일 날 갑에게 도달했는데 우편물의 우체국 소인을 봤더니 1월 11일로 찍혀 있어. 자, 이런 경우를 사고에 의한 연착이라고 해요. 그럼 어떤 문제가 생기냐, 사고에 의한 연착은. 자, 을은 11일 날 발송을 했어요. 연착 사실을 모르겠죠, 을은. 그죠? 을은 11일 날 발송했으니까 이게 연착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을 거예요. 반면에 갑은 어때요? 21일 날 받았잖아요. 그리고 우체국 소인을 봤어. 11일로 찍혀 있어. 그러니까 갑은 이게 중간에 뭔가 사고가 났구나 하는 걸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연착 사실을 모르고 있는 을에게 갑이 통지를 해주도록 한 통지. 청약자 갑은 지체 없이 승낙자 을에게 네 승낙이 연착했다 라고 통지를 하도록 하고 있어요. 아니면 이게 연착하기 전에 갑이 을에게 연락을 해서 야, 네가 11일 날 보냈다는 승낙서가 아직도 안 왔다. 야, 네가 11일 날 보낸 거 맞아? 그거 아직 안 왔어, 나한테. 이걸 지연 통지라고 해요. 그 통지를 발송해야 돼. 이게 사고에 의한 연착입니다. 자, 사고에 의한 연착은 연착인데 연착하지 않았어야 될 연착이야. 이해되셨죠? 11일 날 발송했으니까 연착해서는 안 되는 거였어요. 근데 어찌어찌 사고가 나서 연착을 한 거야. 그러니 청약자가 승낙자한테 연착 통지를 해주거나 미리 지연 통지를 발송을 하거나 이렇게 하도록 돼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안 했어, 청약자가. 그럼 연착하지 않은 걸로 본단 말이지. 그래서 결과 갑이 통지했어. 연착 통지. 그럼 연착한 거예요. 그죠? 계약은 성립하지 않았어요. 그냥 연착한 승낙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때는. 반면에 갑이 통지를 안 했어요. 을한테. 그럼 연착이 아니야.
그럼 뭐예요? 계약이 성립했어. 여기서 앞에서 봤던 531조가 적용이 되는 거예요. 격지잖아요. 자, 언제 성립했어요? 11일. 그죠? 요렇게 사고에 의한 연착인 528조 2항 3항과 531조를 결합한 요런 문제가 자주 나옵니다. 날짜를 넣어서. 됐죠? 그래서 527조부터 534조까지 청약과 승낙의 의사합치한 계약 성립과 관련된 내용들을 다 살펴본 거예요. 그럼 이제 청약은 없고 승낙만, 청약만 있고 승낙이 없이 계약이 성립하는 두 가지. 의사 실현에 의한 계약 성립과 교차 청약에 의한 계약 성립. 두 가지만 이해하시면 돼요. 나머지는 다 살펴본 거고요. 532조 의사 실현에 의한 계약 성립. 청약자 의사표시나 관습에 의해서 관행에 의해서 승낙이 필요 없을 때, 승낙으로 보여지는 사실이 있을 때 계약이 성립한다. 전철을 타고 가고 있는데 전철에서 물건을 판매하는 분이 딱 손에 들고 광고한 다음에 그 물건을 앉아있는 내 무릎에 올려놔. 청약이죠. 사세요. 그걸 내가 사겠다고 승낙을 하지도 않은 채 뜯어서 사용을 시작했어. 그럼 계약이 성립하는 거예요. 이게 의사 실현에 의한 계약 성립입니다. 청약만 있고 승낙은 없는데 누가 봐도 승낙으로 인정되는 사실이 있어. 무릎에 올려놓은 청약을 뜯어서 사용. 이때 계약 성립. 이게 의사 실현에 의한 계약 성립입니다. 조심할 거. 그 승낙으로 인정되는 사실을 청약자가 알았을 때 계약이 성립하는 게 아닙니다. 내 무릎에 물건을 올려놓은 분이, 사람이 그 물건 장사하시는 분이 저쪽으로 가 있어. 근데 나는 뜯었어. 이미 그때 계약은 성립하는 거예요. 자, 533조 교차청약. 갑이을에게 노트북을 50만 원에 사라고 청약을 했는데 그 청약 사실을 모르는 을이 갑에게 너의 노트북을 50만 원에 팔아라라고 청약을 했어요. 다시 말해서 갑의 을에 대한 청약이 있고 을의 갑에 대한 청약이 있는데 그 청약의 내용이 일치해. 그러면 그 각각의 청약에 대해서 따로 승낙을 할 필요 없이 양 청약만으로 계약이 성립해요. 언제? 양 청약이 모두 도달한 때. 그죠? 갑의 청약과 을의 청약이 모두 상대방한테 도달한 때. 양 청약이 모두 도달한 때 계약이 성립하게 되는 것을 교차 청약에 의한 계약 성립이라 합니다. 자, 계약이 성립과 관련된 조문들 낱낱이 다 살펴봤습니다. 철저하게 이해 암기하셔야 되고요. 특히 요거 사고에 의한 연착과 531조를 결합한 요 사례 형태의 문제를 반드시 이해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특히 요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갑이 사고에 의한 연착에 대해서 통지한 경우, 통지하지 않은 경우를 분명히 구별하셔야 돼요. 통지하면 연착입니다. 갑이 이렇게 통지를 하면, 그리고 계약을 성립하지 않아요. 통지하지 않으면 연착이 아니야. 따라서 계약은 성립합니다. 그리고 요때 531조가 적용이 된다라는 거. 아시겠죠?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계약의 성립을 받고요. 제도 하나 살펴봅니다. 계약 체결상의 과실책임. 자, 이건 뭐냐? 어떤 경우에 적용이 되느냐? 요건. 적용이 되면 어떤 결과가 생기느냐? 효과. 그 다음, 이 계약 체결상의 과실책임 535조 이거를 확대 적용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 네 가지. 요건, 효과, 확대 적용. 자, 먼저 요건 같이 봅니다. 의를 쪼개면 요건이 돼요. 의를 쪼개놓으면 요건이 됩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이 효과예요. 자, 생각해 봅니다. 의를 생각할 때 요건과 효과를 같이 생각해 보는 거예요. 각괄이 1월 10일 날 갑수의 A주택을 매매합니다. 근데
이 주택이 이미 1월 9일 날 멸실이 된 상태예요. 무슨 불능이죠? 원시적 불능. 따라서 계약은 무효죠. 그죠? 계약이 무효니까 이행하기 전이면 이행할 필요가 없고, 이행 후라면 부당이득 반환으로 처리하면 끝이죠. 그런데 플러스 주택이 1월 9일 날 이미 멸실이 됐다는 사실, 즉 이 계약이 원시적 불능으로 무효라는 사실을 갑은 알았거나 알 수 있었고, 을은 전혀 모르고 있더라. 그럼 어때요? 갑이 자신이 내일 팔고자 하는 1월 10일 날 을에게 팔고자 하는 주택이 1월 9일 오늘 멸실됐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 그럼 이때 갑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을하고 계약을 하면 안 되죠. 그죠? 을한테 야, 내일 너한테 팔기로 했던 주택이 멸실됐다. 내일 오지 마라. 이렇게 알려줬어야 되잖아요. 근데 갑이 그걸 숨기고 다음날 을과 계약을 한 거예요. 나쁜 놈이죠. 사기꾼이잖아. 따라서 이러한 경우 갑은 을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해서 마련된 게 535조 계약 체결상의 과실책임입니다. 자, 의의를 정리해 봅니다. 계약은 성립되었으나 그 계약의 목적 달성이 원시적 불능으로 무효일 때, 동그라미 1번,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자가, 2번, 전혀 모르는 선의 무과실이 상대방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 이걸 뭐라 하자?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라 하자. 그죠? 그 요건이 뭐예요? 다시 한번. 계약은 성립되었으나 목적 달성이 원시적 불능으로 무효일 것. 첫 번째 요건. 어느 일방은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것. 두 번째 요건. 상대방은 선의 무과실일 것. 세 번째 요건. 상대방의 손해가 발생할 것. 그죠? 효과. 배상해라. 의, 요건, 효과. 한꺼번에 해결이 됩니다. 그쵸? 조문을 봅니다. 목적이 불능한 계약을 체결해. 원시적 불능이에요. 그 불능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자 갑은 상대방의 손해를 배상해라.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는 배상할 필요가 없다. 결국 상대방은 선의 무과실해야 된다. 그죠? 이게 계약 체결상의 과실책임이에요. 자, 여기서 이제 조금 난해한 거. 손해를 배상하는데 어떤 손해를 배상해야 되느냐? 계약과 관련된 손해는 두 가지가 있어요. 실뢰이익 또는 실뢰 손해배상이 있고요. 이행이익배상이 있어요. 어떨 때 실뢰이익, 실뢰손해를 배상해야 되고 어떨 때 이행이익을 배상해야 되는가가 굉장히 난해해요. 난해한데 우리는 간단하게 구분할 수 있어요. 계약이 무효야. 근데 상대방이 유효라고 믿었어. 이때 발생한 게 실뢰이익, 실뢰손해예요. 반면에 계약이 유효해. 근데 상대방이 이행을 안 했어. 계약이 유효하면 이행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상대방이 이행을 안 했어. 그래서 나한테 손해가 생겼어. 이행을 받았다면 생길 이익이 이행을 못 받아서 그 이익이 발생하지 않았잖아요. 그걸 손해로 보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실뢰이익과 이행은 간단하게 계약이 무효냐 유효냐 가지고 구별하면 돼요. 계약이 무효일 때는 실뢰이익 배상이고 계약이 유효일 때는 이행이익 배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조문에 이렇게 해놨어요. 불능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갑은 상대방이 그 다음 계약의 유효를 믿었음으로 인하여 받은 손해. 이런 의미예요. 계약이 무효인데 유효라고 믿었기 때문에 받은 손해. 즉 신뢰의 손해. 계약이 무효잖아요. 그러니까 신뢰손해 배상하는 거예요. 두 번째, 신뢰이익과 이행이익을 비교하면 이게 더 커요. 이행이익이. 이게 더 커.
그러니까 실외익을 배상하되 그 배상액이 이행익을 초과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해놨어요? 그 배상액은 계약의 유효함으로 인하여 생길 이익. 계약이 유효하면 이행을 해야 되잖아. 그 이행을 함으로써 생길 이익. 근데 이행을 안 했어. 뭐예요? 이행익이죠. 그걸 넘지 못한다. 됐죠? 여기서 여러분들은 이 표현을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유효를 믿었음으로 인하여 받은 손해 이퀄 신뢰이익 신뢰손해. 계약이 유효함으로 인하여 생길 이익, 이행이익, 이행손해 이렇게 표현을 바꿀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걸 계약 체결상의 과실책임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되셨죠? 원시적 불능에 적용된다는 걸 잊지 마세요. 그것도 원시적 전부불능. 이게 계약 체결상의 과실책임이다. 자, 이거를 이제 확대 적용의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경우냐? 계약교섭 계약 체결의 부당 거부. 갑이 백화점에서 바지를 입어봐. 바지 살려고. 이 바지 저 바지 입어봐. 이게 교섭이죠. 그러다가 마음에 안 들어. 다음에 올게요. 계약 체결 거부. 할 수 있어요? 교섭 중 거부할 수 있어요? 아, 있죠. 이 물건 저 물건 살펴보다가 다음에 올게요 라고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문제는 그게 부당할 때 문제, 부당. 계약 자유원칙상 교섭을 하다가 얼마든지 계약 체결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즉 얼마든지 교섭을 파기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부당한 경우에 문제가 생겨요. 부당. 자, 어떤 경우냐? 갑이 바지를 입어보다가 마음에 드는 바지가 하나 있어. 기장을 수선해 오라고 말을 해. 을에게. 기장 같은 거 접어서 입어보면 되잖아요. 근데 갑이 백화점 직원 을에게 바지, 그 옷 판매점 기장을 수선해 오라 그래. 그럼 이 을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아, 사겠구나. 라고 계약이 유효하게 체결된다고 믿겠지. 그죠? 을은 얼른 가서 수선을 해왔어요. 즉, 갑이 을에게 바지를 살 것이다. 라는 믿음을 심어줬어. 수선해오라. 라고 말을 함으로써. 그래서 을이 그 믿음에 따라서 행동을 했어. 얼른 가서 수선해왔어. 자, 갑이 그걸 입어봤어. 마음에 안 들어. 나 안 살래요. 그래. 이게 부당파기예요. 즉, 상대방의 계약이 체결될 것이란 믿음을 심어줬고, 상대방이 그 믿음에 따라 행동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 체결을 거부하는 것, 이게 부당파기가 됩니다. 근데 아무리 부당한 파기가 있다 하더라도 계약 자유원칙상 계약 체결을 강요할 수는 없어요. 바지를 사라고 강요할 수는 없어요. 대신 너는 을에게 기장을 수선해 오라고 함으로써 계약이 체결될 것이라는 믿음을 심어줬잖냐. 그런데도 정당한 이유 없이 바지를 안 사? 불법행위다. 따라서 갑 너는 바지를 살 필요는 없지만 반가로 1번 을에게 손해는 배상해라. 무슨 손해? 불법행위 손해배상. 즉 계약 체결상의 과실책임을 적용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대법원은. 학자들은 여기서 이런 상황에서는 계약 체결상의 과실책임을 적용해라 라고 말을 해요. 근데 우리 대법원은 계약 체결상의 과실책임은 계약이 체결됐고 원시적 불능에 적용되는 제도인데 이건 계약 자체가 체결되지 않았으니 계약 체결상의 과실책임을 적용할 수는 없고 대신 불법행위 책임을 적용해야 되겠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다만 그 내용이 문제야. 불법행위 책임이라고 하면서도 갑이 을에게 배상할 손해가 뭐냐? 신뢰 손해에 한정된다. 을이 갑이 바지를 살 것이다 라고 믿었기 때문에 발생한 손해. 수선비, 바지값 이런 것들. 그 손해에 한정이 된다. 그죠? 거기에다가
갑이 기장을 수선해 오라고 해서 을이 얼른 수선해 왔는데 갑이 안 사. 그럼 을은 충격을 받겠죠. 뭐 이런 진상이 다 있어 이렇게. 위자료. 그죠? 위자료. 자, 여기서 이제 구체적으로 신뢰 손해가 그럼 뭐냐? 계약 준비 비용. 뭐예요? 수선비. 그죠? 이행 비용, 바지값. 그죠? 이런 것들이 손해배상에 포함된다. 그런데 반가로 3번. 제안서나 견적서 작성 비용은 나하고 계약이 체결될 것이라는 믿음이 있는 상태에서 작성된 게 아니잖아요. 제안서나 견적서를 작성할 때는 나하고 계약이 체결되면 좋겠는데 라고 희망을 갖고 있을 때 희망. 믿음이 아니고. 그러니까 당연히 이건 손해배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죠? 그래서 계약 체결상의 과실책임 535조의 적용과 관련해서 이러한 경우에도 531조를 적용할 수 있는가에 문제가 있고 우리 대법원은 안 된다. 불법행위 책임으로 가라. 다만 그 내용은 계약 체결상의 과실책임하고 똑같아. 왜? 신뢰손해 한정된다고 했으니까. 근데 또 위자료도 된대. 이건 불법행위예요. 위자료는 불법행위 책임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용은 불법행위라고 하면서도 책임은 불법행위 책임이라고 하면서도 그 내용은 섞여 있어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손해배상에 포함되는 거 계약 준비비용 and 계약 이행비용 빠지는 거 제안서 견적서 작성비용 이건 손해배상에서 제외된다. 이런 것들을 부당 파기와 관련해서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게 판례 하나예요. 이 판례 하나에서 한 문제를 그대로 출제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지문들. 그때 답이 요거였어요. 이것도 포함된다고 나온 적이 있어요. 제안서 견적서 작성 비용도 손해배상에 포함된다라고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535조와 관련돼서 확대 적용에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대법원은 이렇게 처리하고 있다. 여기까지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됐죠? 자, 그리고 나서 쌍모계약의 효력 중요하다 그랬죠? 쌍모계약의 효력과 관련된 내용들 세 가지 제도, 동시항변권, 위험부담, 제3자를 위한 계약 요거를 다른 시간에 시간을 달리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